또 카페 내 사람들의 행동 하나하나에 움찔거리며 불안해하는 모습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었죠. 제가 생각했던 상간녀의 모습과 전혀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발랑 까진 상간녀의 모습보다는 아직 학생 티를 벗지 못한 앳된 소녀의 모습을 하고 있었죠. 하지만 겉모습만 보고 속단해서는 안 됐어요. 얼마 전까지 가장 믿고 있었던 남편에게 뒤통수를 맞았으니 말이죠. 그래서 사전에 생각했던 행동 그대로 강하게 밀고 나갔습니다. 그쪽이 이지연 씨 맞죠? 내 남편과 불륜짓거리한 사람. 나 최경준 아내 되는 사람이에요. 나는 그쪽이 누군지 알고 그쪽은 내가 누군지 지금 알게 됐으니 이제 본론부터 말하죠. 아직 어린 나이에 세상을 얼마나 험하게 살아왔는지 모르겠지만 그렇다고 몸을 함부로 놀려서 되겠어요? 아직 살아갈 인생이 한참 남았는데. 돈이 인생의 전부일 수 있겠지만 그래도 아빠뻘 되는 사람과 사는 건 너무 창피하지 않아요? 솔직히 애정이 생기려고 해도 생길 수 없는 나이 차이 같은데 그 인간 돈 때문에 만나는 거라면 그 돈 내가 줄게요. 대신에 내가 그 인간 엿먹이는데 도움 좀 줘야 되겠어요. 뭐 100마디 말보다 직접 눈으로 보여주는 게 낫겠죠? 여기 우선 이 돈으로 하고 싶은 거 하고 있어요. 일만 제대로 된다면 이 돈의 10배, 아니 20배로 줄 테니까. 어때요? 할 생각이 좀 들어요? 네? 그게 저는 이러려고 한 게 아니었는데 우선 죄송해요 사모님.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그런데 저도 이러고 싶어서 이런 게 아니었어요. 정말이에요. 전혀 생각지도 못한 전개가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당돌하게 나올 줄만 알았던 상간녀가 제대로 말도 못하면서 눈물을 흘리고 있었으니까요. 이게 무슨 상황인가 싶었습니다. 혹시 상간녀가 나를 기만하는 건 아닐까 싶어서 당황한 모습으로 그 자리에 굳어 있었죠. 그런데 상간녀는 저를 가지고 노는 것 같진 않았어요. 카페에 있는 사람들이 모두 울고 있는 상간녀에게 주목할 만큼 큰 소리를 내고 몸을 떨어가며 울고 있었죠. 그러다 눈물과 콧물을 먹어가면서 저에게 죄송하다고 용서해달라고 빌어왔습니다. 예상치 못한 상간녀의 행동과 태도에 당황했던 저는 얼떨결에 상간녀 옆자리로 자리를 옮겼고 상간녀를 진정시키게 됐죠. 저도 상간녀를 진정시키면서 이게 뭐하는 짓인가 싶었습니다. 내 남편과 바람을 피고 아이까지 가진 여자를 다독이고 있는 꼴이라니 바보 등신 같아 보였죠. 그렇다고 카페가 떠나가라 울고 있는 상간녀를 보고만 있을 순 없으니 꼴이 좀 우스워도 어쩔 수 없이 상간녀 옆자리에 앉아 진정시키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조금은 진정된 상간녀가 제게 억울하다고 말을 걸어왔어요. 사모님, 정말 잘못했어요. 그런데 저 사모님께서 생각하시는 그런 여자 아니에요. 사장님을 만나게 된 것도 임신하게 된 것도 전부 제가 원치 않았던 일이라고요. 정말이에요. 제발 제 말 좀 믿어주세요. 네? 지금 나보고 그 말을 믿으라는 소리예요? 방금 자기 입으로 내 남편 만났고 임신까지 했다고 말했는데 원치 않았다고요? 도대체 무슨 수작질을 하려고 이렇게 순진한 척하는 거예요? 왜? 돈이 부족해서 그래요? 내가 말했잖아요. 이 돈, 나 도와주는 본게임 들어가기 전에 몸 풀고 있으라고 주는 돈이라는 거. 내 남편 놈과 사는 것보다 내가 더 챙겨줄 테니까 내 말 믿고 나 도와줘요. 정말 아니에요. 저 이 돈 다 필요 없어요. 그리고 정말 억울하다고요. 제발 제 이야기 다 듣고 판단해 주세요. 제가 결백하다는 증거들도 보여드릴게요. 억울하고 결백하다는 상간녀의 말을 고지고대로 믿을 수는 없었지만 그 이야기를 듣는다고 해서 제가 손해를 보는 일은 없을 것 같았어요. 또 증거가 있다고 하니 조금 이상하다 싶으면 상간녀의 말을 안 믿으면 그만이었죠. 그래서 억울하다는 그 내용이나 들어보자 싶었는데 전혀 생각지도 못한 이야기를 듣게 됐어요. 단순히 불륜이라고 말할 수 없는 충격적인 일이었죠.
우선 이 이야기를 설명하기 위해선 지연이의 집안 배경부터 설명해야 할 것 같습니다. 지연이는 병환으로 아버지를 일찍이 여의고 홀로 되신 어머니와 4살 아래 동생과 함께 살아가고 있었어요. 지연이 어머니 역시 아프신 아버지 간병하시다 몸이 많이 상하셔서 고등학생이던 지연이가 실질적인 가장 역할을 하게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고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골프 캐디 일을 하면서 집안을 이끌어가고 있었죠. 그 캐디 일을 하다 남편을 만나게 됐다고 했어요. 카페를 운영하며 알게 된 지인들과 골프 라운딩을 하러 온 남편네 캐디 일을 하면서 말이죠. 한눈에 봐도 앳된 소녀가 캐디 일을 하고 있었으니 남편이 이것저것 개인적인 내용을 많이 물어봤던 것 같습니다. 그런 관심을 대처하기엔 나이도 어리고 경험도 많지 않았던 지연이는 어쩔 수 없이 남편이 묻는 말에 대답을 했다고 하고요. 그렇게 지연이의 개인적인 사정을 알게 된 남편이 안타깝다며 지연이에게 개인적으로 도움을 주고 싶다고 먼저 말을 걸어왔다고 했어요. 하지만 처음 본 아저씨가 보이는 선의가 단순한 선의로 느껴지지 않았던 지연이는 제안을 한 남편의 기분이 나쁘지 않게 거절했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남편은 자신이 살아온 이야기를 해주며 지연이와 자신의 삶이 많이 비슷해 보여 좋은 뜻으로 도와주고 싶다는 말을 했다고 하네요. 그런데 그건 새빨간 거짓말이었어요. 남편이 지연이에게 말했었던 자신의 삶은 남편이 살아온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저와 우리 엄마가 살아온 삶이었죠. 저와 지연이의 삶에는 많은 차이가 있었습니다만 가장을 잃고 남은 가족끼리 경제적으로 힘든 삶을 살아왔다는 공통점이 있었어요. 남편은 지연이의 개인 사정을 들으며 제 삶을 떠올렸던 것 같고 제 삶을 이용해 지연이와 공감대를 가지려고 했던 거죠. 저와 엄마에게 수십 차례 들었던 우리의 삶이었기 때문에 남편은 정말 자신이 그 삶을 살아왔던 것처럼 지연이에게 설명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그 거짓말이 지연이의 마음을 움직이게 했던 거죠. 지연이는 정말 남편이 좋은 마음을 가지고 자신을 도와준다고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어린 마음에 남편을 키다리 아저씨로 생각했던 거죠. 거기다 당장 경제적인 도움이 필요했던 지연이 어머니의 병원비를 도와주겠다고 하자 지연이는 남편에 대해서 의심조차 할 수 없었다고 했어요. 그렇게 어린 지연이의 믿음을 얻게 된 남편은 그날 이후로 골프 라운딩을 핑계 삼아 지연이와 만남을 가졌다고 합니다. 그때까지는 정말 여동생처럼 딸처럼 지연이를 대했다고 했죠. 그리고 점점 골프장을 떠나 사적으로도 만나게 됐다고 했어요. 지연이는 남편을 만나면 만날수록 좋은 사람이라는 확신을 하게 됐지만 그 모든 건 남편이 의도한 계획이었습니다. 지연이가 완전히 자신을 믿을 수 있게끔 공을 들여 기다리고 있었던 거죠. 그러다 그 일이 벌어지게 된 거예요. 맛있는 밥을 사준다고 가장해 지연이에게 술을 먹인 뒤에 지연이가 조금 취한 것 같자 그때부터 계속해서 술을 권했다고 합니다. 그리곤 필름이 끊긴 지연이를 호텔로 데려가 몹쓸 짓을 한 거죠. 다음 날 키다리 아저씨라고 믿었던 남편에게 몹쓸 짓을 당했다는 걸 알게 된 지연이는 당연히 경찰에 신고하려고 했답니다. 그런데 남편은 당황하거나 미안해하는 모습 하나 없이 되려 경찰에게 신고해보라며 지연이에게 재촉했다고 하네요. 그리곤 지연이에게 협박을 해왔다고 했어요. 이제까지 자신과 지연이가 원조 교제를 하고 있었다면서 말이죠. 그래서 지연이가 경찰에 신고하는 즉시 가족과 친구들에게 원조 교제를 한 내용을 알리게 했다며 협박을 한 겁니다. 다 큰 성인이라고 해도 믿었던 사람에게 필름이 끊긴 사이 몹쓸 짓을 당하고 그런 협박을 당한다면 제대로 대처하기 힘들 겁니다. 그런데 그 일을 당하게 된 지연이 나이는 이제 막 20살이었어요. 올바른 판단을 하기엔 남편이 해오는 협박이 너무나 겁이 났을 겁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신고할 생각을 포기하고 남편의 말을 따르게 됐다고 했죠.
그때부터 지옥 같은 시간이 됐다고 했습니다. 남편은 돈을 챙겨주며 지연이를 불렀고 그때마다 몹쓸 짓을 했다고 했죠. 어린 마음에 남편과의 만남이 너무 무서웠던 지연이는 남편의 연락을 피해보기도 하고 맞서려고도 해봤지만 가족과 친구를 내세우는 남편의 협박에 번번이 포기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다 임신까지 하게 된 거였어요. 임신을 한 후에는 더 이상 빠져나올 수 없는 늪에 빠졌다고 생각해 남편이 말한 결혼도 순순히 따르려고 했던 거였죠. 20살의 지연이는 그런 일을 겪으면서도 저에게 미안하다고 용서를 빌어왔습니다. 저에게 보여주는 것만으로도 스스로 상처가 될 남편과의 대화와 사진 등을 증거로 보여주면서 말이죠. 참 기가 막히더군요. 어째서 지연이가 내게 미안해야 하는 건지, 난 왜 알지도 못하면서 지연이를 못된 상간녀로 몰아세웠던 건지 후회가 됐습니다. 어른으로서 또 그 인간의 아내로서 지연이에게 제가 너무 미안했어요. 그래서 울고 있는 지연이에게 제가 미안하다며 꼭 안아줬습니다. 이제까지 혼자서 그 어린 지연이가 얼마나 무서웠을지, 힘들었을지 느껴졌거든요. 물론 지연이가 느낀 감정의 10분의 1도 안 되겠지만 제가 지연이를 안아 미약하게라도 위로가 됐으면 하는 마음에 꼭 안아줬습니다. 그리고 저 혼자 마음속으로 다짐하게 됐죠. 어떤 욕으로도 설명할 수 없는 그 추악한 남편놈의 죗값을 받게 만들겠다고 말이에요. 내가 미안하다. 내가 널 오해했었어. 지연이 너는 아무 잘못 없어. 그러니까 나한테 미안하다 죄송하다 말하지 않아도 돼. 오히려 내가 지연이 너한테 미안하구나. 내가 더 일찍이 눈치채고 네가 몹쓸 짓 당하지 않게 막아야 했는데 내가 대신 사과할게. 미안하다 지연아. 그리고 절대 그 쓰레기 같은 인간 가만두지 않을 거야. 내가 꼭 약속하마. 그 인간이 지연이 너한테 했던 짓 죗값 받을 수 있게 내가 도와줄게. 내가 그 인간 나락으로 떨어지게 만들어 줄 테니까 나만 믿어. 알겠지? 감사합니다, 사모님. 정말 감사드려요. 그날 이후 저는 남편과의 이혼 소송 이외에 한 가지 더 준비하게 됐습니다. 바로 남편이 지연이에게 저지른 미성년자 강간죄를 입증하기 위해 도움을 주기로 한 거죠. 물론 제가 하는 도움이라고 해도 변호사 비용과 정신과 치료에 필요한 경제적인 도움을 주는 것뿐이었어요. 지연이가 용기를 내줘서 할 수 있었던 일이었죠. 변호사와 상담을 한 결과 지연이가 만 19세 이전에 당한 일이었기 때문에 미성년자의 강간죄는 성립이 되지 않았지만 미성년자 강간죄는 지연이가 관계를 거절한 내용만 입증한다면 처벌이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당시 지연이가 가지고 있는 증거들만으로는 부족했어요. 그래서 제가 발로 뛰어야 했고 지연이가 한 번 더 용기를 내줘야 했습니다. 저는 CCTV 확보를 위해 움직였고 지연이는 남편이 눈치를 채지 못하게 하면서 이제까지 한 몹쓸 짓에 대해 자백을 받아야 했죠. 이런 일을 다행이라고 해서는 안 되겠지만 증거를 확보할 수 있었다는 한에서 다행히 남편의 자백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남편의 휴대폰을 몰래 뒤져서 지인들에게 자랑하듯 강제로 지연이에게 몹쓸 짓을 했다는 대화 내용을 확보하게 됐죠. 변호사분께서는 그 증거로 충분히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을 거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걸로 부족했어요. 미성년자 강간죄라고 해도 그 처벌이 생각보다 강하지 않았기 때문에 조금 더 사적인 처벌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남편을 이 세상에서 매장시킬 수 있는 방법을 찾으려고 했죠. 그리고 그 방법을 생각해냈습니다. 카페를 하며 알게 된 남편의 인맥들을 전부 다 불러 남편이 어떤 사람인지 무슨 짓을 벌였는지 공개하겠다는 계획이었죠. 추악한 남편의 실체를 공개하는 날은 지연이가 남편을 미성년자 강간죄로 사건 접수하는 날에 하기로 했습니다.
얼마 되지 않아 그날이 밝았죠. 남편에게는 그럴듯한 거짓말을 했어요. 카페의 성공을 축하하는 겸 알고 지내는 사람들을 전부 다 불러 카페 내에서 파티를 하자고 했죠. 워낙 사람 만나는 걸 좋아하는 남편이었기 때문에 제가 깔아준 멍석을 거절하진 않았습니다. 그렇게 잔뜩 신이 난 남편은 곧 자신의 추악한 실체가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사람들에게 밝혀질 거라는 걸 모른 채 그 순간을 즐기고 있었죠. 흥이 난 남편을 주시하던 저는 초대된 사람들이 대부분 카페를 찾았을 때 마이크를 잡고 깜짝 축하를 해주는 것처럼 행동하며 남편이 어떤 사람인지 밝혔습니다. 안녕하세요. 다들 이렇게 제 남편을 축하해 주시려고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참 이렇게 많은 분들께서 찾아와 주시니 기분이 이상하네요. 이 악마 같은 새끼를 축하해 주려고 모두 와주시다니. 여기 계신 분들은 이 악마 같은 놈의 실체를 몇 명이나 알고 계실까 궁금하고 또 내가 이 악마 같은 놈에게 날개를 달아줬구나 싶어 마음이 복잡합니다. 제가 하는 말이 무슨 말인가 궁금하실 거예요. 이건 또 무슨 이벤트인가 싶기도 하실 거고. 그런데 지금 제가 하는 말, 그런 깜짝 이벤트가 아니라는 거, 이 인간의 실체를 밝히기 전에 말씀드립니다. 제가 하려는 건 이 인간이 그리고 이 인간 주변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밝히려고 하는 행동이죠. 그럼 이 악마 같은 최경준이 지금까지 무슨 짓을 했는지 뒤에 나오는 화면으로 확인해 보세요. 여보, 지금 당신 뭐 하는 짓이야? 뭐 잘못 먹었어? 왜 이러는데? 뭐야 저건? 당신 저 내용들 어떻게 구했어? 설마 내 핸드폰 뒤진 거야? 야, 전기 내려. 얼른 화면 끄라고. 카페 내에 있던 프로젝트에 남편의 추악한 모습이 담겨져 있는 대화 내용과 사진들이 나오자 남편은 기겁하며 해당 증거들을 파티에 참석한 사람들이 못 보게 막으려고 했어요. 하지만 벌써부터 남편을 도와주려는 사람은 없었고 평소 카페 운영에 관심이 없던 남편은 차단기가 있는 카페 배전함도 찾지 못하고 있었죠. 당황한 남편이 이리저리 돌아다니며 배전함을 찾는 동안 저는 사람들에게 입으로 남편이 어떤 짓을 해왔는지 알려줬습니다. 그러자 그때부터 사람들은 남편을 벌레 보듯이 쳐다보기 시작했고 남편과 어울리던 사람들은 급히 자리를 떠나기도 했죠. 자신을 쳐다보는 시선이 바뀌었다는 걸 느낀 남편은 배전함을 찾는 걸 멈추고 제가 한 말을 거짓으로 몰아가기 위해 사람들에게 소리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저 여자가 하는 말 믿지 마세요. 저 여자 제가 자신과 이혼한다는 걸 알고는 이혼하는데 유리한 위치를 선점하기 위해서 이런 짓 벌이는 겁니다. 레크레이션 강사였던 제가 자신의 도움으로 성공한 카페 사장이 되고 이혼을 하려고 한다니까 억하심정에 저러는 거라고요. 여기 계신 분들 모두 제가 어떤 사람인지 저랑 대화 나누셔서 잘 아시잖아요. 제가 설마 저런 짓을 하겠습니까? 저 지금 저 여자가 하는 내용 법적으로 다 대응할 겁니다. 전부 허위라는 걸 입증해서 무고죄로 저 여자 처벌받게 할 거라고요. 당신 진짜 말빨 하나는 인정해줘야 되겠다. 이렇게 당황한 순간에도 그놈의 혀는 잘 놀리네. 당신이 뱉은 말 중에 하나는 인정할게. 별것도 아니던 레크레이션 강사 새끼를 내 노력과 돈지랄로 성공한 카페 사장 만들었는데 이런 악마와 같은 짓을 하니까 열받아서 이러는 거 맞아. 당신 사회에서 매장하려고 이 사람들 부른 거 맞다고. 내가 이렇게 솔직하게 인정했으니 이제 당신도 인정할 건 인정하는 게 어때? 어차피 여기 있는 사람들 나중에 재판 결과 나오면 다 알게 돼 있어. 아직 당신한테 통보가 가지 않아서 모르는 것 같아 말해주는 건데 지연이 오늘 사건 접수했어. 당신이 지연이에게 강제로 한 몹쓸 짓에 대한 수사 접수했다고. 당신 곧 수사받고 형사재판 받게 될 거야. 그리고 당연히 처벌받게 될 거고. 당신은 미성년자 성범죄자니까. 처벌받은 뒤에는 전자발찌도 차게 되겠지? 여기 계신 분들 혹시 제 이야기 못 믿겠다면 나중에 확인해 보세요. 법정에 직접 참관하셔도 되고 나중에 이 인간 출소하면 발목을 보셔도 되고요.
아마 이 인간이 근처에 산다면 성범죄자 알림으로 확인이 가능하실 거예요. 제가 이렇게 확신하면서 말할 수 있는 건 이 인간이 저지른 추악한 범죄에 대해서 확실한 증거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제 말 믿고 이 쓰레기 같은 인간 계속해서 그런 눈빛으로 보세요. 이 인간과 스치고 대화하면 나 자신도 더러워질까 피하시고요. 그만큼 더럽고 추악한 인간이 맞으니까. 제가 확신 있어 하는 눈빛과 말투로 남편이 저질러온 추악한 범죄에 대해서 말을 하자 사람들은 이제 혹시나 하는 마음을 접고 제 말을 믿는 것처럼 보였어요. 다들 남편 근처에 멀찍이 떨어져 있었죠. 남편은 그런 사람들의 태도와 사건이 접수됐다는 제 말에 충격을 받고 넋이 나간 채로 자리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저는 자신이 뻔뻔하게 거짓말을 뱉어봤자 소용없다는 걸 알게 된 거죠. 모든 것이 확실해진 그 모습에 파티를 참석했던 사람들은 썰물 빠져나가듯 카페를 떠났습니다. 저 역시도 넋이 나간 남편에게 곧 이혼 소송하게 될 거라는 말을 남기고 자리를 떠났죠. 그리고 그날 이후 남편은 지연이에 대한 미성년자 강간죄 수사와 함께 저와 하게 된 이혼 소송을 치러야 했어요. 두 사건 모두 확실한 증거가 있었기 때문에 남편은 형사재판과 이혼 소송에서 모두 차례대로 처벌과 패소라는 결과를 받게 됐죠. 남편이 지연이에게 한 짓으로 받게 된 처벌은 제 생각엔 그다지 높아 보이진 않았습니다. 그런 악질인 인간은 무기징역으로 사회와 완전히 분리돼야 하는데 겨우 징역 3년,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3년간의 신상정보 공개와 5년간의 전자발찌 착용으로 끝났죠. 그래서 사적으로 복수하게 된 것이 정말 다행이었습니다. 남편이 짧은 형기를 살고 나와서 사회로 복귀해도 주변에 남아있는 사람은 없을 테니까요. 거기다 저와 하게 된 이혼 소송 외에 투자 소송권과 생각 없이 지인들의 이야기만 듣고 했었던 투자가 손해를 보게 되면서 경제적인 상황도 좋지 않았어요. 빈털터리까지는 아니겠지만 성공한 카페 사장으로서 떵떵거리고 살던 때처럼 지낼 수는 없었죠. 아마 반지하에서 살던 시절보다 경제적으로는 어려운 삶을 지내게 될 겁니다. 그러니 남편에게는 교도소 안이나 밖이 다를 게 없을 거예요. 그게 제가 바라던 바였죠. 그렇게 전 남편과의 일은 끝이 나게 됐어요. 그리고 지연이의 경우 현재 나이에 맞는 보통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형사재판이 빠르게 판결난 덕분에 인공유산 지위 허락을 받게 된 지연이는 원치 않은 임신에서 벗어나게 됐고 원래의 삶으로 돌아갈 수 있었죠. 그리고 그런 지연이를 제가 경제적으로 도와주게 됐습니다. 내 전남편이 저지른 잘못에 대한 사죄였죠. 또 같은 여자로서 제가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 들었어요. 그래서 또래에 비해 조금은 늦게 됐지만 지연이가 원하던 공부를 시작할 수 있게 도와줬고 어머니의 병원비와 지연이 동생에게 필요한 도움도 주게 됐죠. 지금도 지연이와는 수시로 연락하며 가깝게 지내고 있습니다. 이제 제 근황이 남았는데요. 저는 크게 달라진 건 없어요. 최대한 빨리 그 악마 같은 인간과의 기억을 지우려고 하면서 제가 하던 장사를 열심히 하고 있죠. 남들은 겪지 않았을 큰 일을 겪었다는 것과 남자라는 존재에게 믿음이 많이 떨어진 것을 제외하곤 전과 똑같은 평범한 생활을 지내고 있는 중입니다. 마음의 상처가 없다곤 할 순 없겠지만 이 상처도 시간이 지나면 결국엔 아물겠죠. 다른 건 바라는 거 없고 이 상처가 다 아물 때까지 비슷한 상처를 받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려면 제가 알아서 처신을 잘 해야 되겠죠. 그런 남자와 또는 사람을 곁에 두지 않게 말이에요. 큰 일을 겪은 만큼 앞으로의 제 삶은 행복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수 있길 여러분들께서 빌어주시고요. 저는 여기서 제 이야기를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제 사연 읽어주셔서 감사하고 여러분께서도 앞으로의 삶이 행복하시길 바라겠습니다.